네,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1회 산업안전보건조사자로 학술대회 사회를 맡게 된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최윤석 차장입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참석자분들과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올해부터 논문 경진대회와 함께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세미나를 포함해 학술대회 방식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행사 진행에 앞서서 오늘 학술대회를 개최하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은하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부득이한 일정으로 동영상으로 인사 말씀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장 김은하입니다. 우선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 개최하는 제1회 산업안전보건조사자료 학술대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연구원은 국가 승인통계인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를 조사 시기는 다르지만 3년 주기로 실시하고 그 결과가 유익한 학술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환으로 두 종의 조사 자료를 활용한 논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해서 산업안전에 관심이 있는 신진 연구자들께 경진대회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기존의 논문 경진대회와 함께 조사 자료를 활용한 최신 연구 결과 세미나를 포함해서 2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학술대회 방식으로 확대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오전 세션은 학술지에 등재된 근로환경조사와 산업안전보건조사 실체조사를 활용한 우수 연구 발표 등의 학술 세미나로 진행되고요. 오후 세션은 기존대로 경진대회 우수 논문 발표 및 시상식으로 행사가 진행됩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우수한 연구진이 더욱 많이 발굴돼서 연구원이 생산한 국가승인 통계자료를 활용해서 다양한 연구와 유익한 정보가 널리 공유되기를 희망합니다. 아울러 연구원에서는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국내 유일의 SCI 국제학술지인 쇼를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산업안전보건에 관심 있는 연구자들께서는 투고하셔서 유익한 논문들이 전 세계적으로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행사 진행을 위해서 세션 발제자 및 자장님은 앞쪽 자리에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제1회 산업안전보건조사자료 학술대회 오전 세션인 세미나 참석자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으신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형석 실장님이십니다. 다음은 발제자로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조윤호 연구위원님이십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님이십니다. 해전대학교 이수정 교수님이십니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서 휴대폰은 진동으로 전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자장님께서 행사 진행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김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산업안전보건자료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저희 연구원장님 영상으로도 말씀을 좀 드렸지만 사실 매년 산업안전보건자료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논문 경진대회는 개최를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특별히 거기에 세미나를 더 추가해서 학술대 형식으로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만나볼 수 있어서 굉장히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아시겠지만 이 조사 자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반도체나 쌀 이런 거와 같이
그 산업안전보건 정책에 대한 어떤 근간이 되어지고 또는 연구 활동에 있어서의 가장 근간이 되어지는 부분이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고, 이를 그 산업안전보건 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좀 더 각별한 애정을 갖고 관심을 좀 기울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일단 실태조사, 산업안전보건 조사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좀 필요할 듯해서요. 소개를 좀 시작으로 하고요. 그리고 각 발제자님들께서 논문 발표에 대한 발표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조사 자료에 대한 발전 방안에 대해서 함께 토론하고 생각들을 모아보는 그런 시간으로 좀 마무리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 공단에서 수행하는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좀 소개를 좀 먼저 드릴까 합니다. 자료에는 없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서 좀 같이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 수행하는 전국 단위 3대 실태 조사는 총 3종이 있습니다. 제조업 작업환경 실태 조사,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 근환경 조사, 이렇게 3종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안 넘어가네. 예. 먼저 작업환경 실태 조사를 좀 소개를 좀 드리면요. 일단 공단 본부에서 저희가 수행을 좀 하고 있고요. 아시겠지만 91년도에 원진 레이온 이황화탄소 중독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직업병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되었었고요. 이를 계기로 해서 91년도에 직업병 예방 종합 대책이 수립되어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사업장 내에 위험한 기구가 얼마나 있냐, 그리고 어떤 유해한 작업 환경이 얼마나 있느냐에 대해서 제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번 파악해보고자 하는 그런 시도가 조금 고민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92년도 준비를 시작해서 93년도서부터 2019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5년 주기로 제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작업 환경 실태 조사를 실시를 좀 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어지는 대상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보통 한 18만 개소 되어지는데요. 5인 이상 같은 경우는 제조업 전수를 좀 하고 있고요. 5인 미만 같은 경우에는 표본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항목으로 보시면은 사업장의 어떤 일반 현황이라든지 작업 환경 현황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위험기계 기구 설비 현황도 좀 파악을 하고 있고요. 화학물질을 얼마나 좀 취급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총 14개 항목을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이즈가 큰 대규모의 조사 사업으로 좀 보시면 되겠고요. 예산도 한 58억, 한 60억 가까이 좀 투입이 되어지고 대규모의 조사 인력도 투입이 됩니다. 다만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이제 원시 자료, 데이터는 공개는 좀 하고 있지 않고요. 내부적으로 정책 판단에 대한 결정에 대한 또는 정책의 어떤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로서 좀 활용을 좀 하고 있고요. 예방 사업에 대해서도 일부 좀 활용을 좀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다만 이제 지금 외부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더 원시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좀 많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이 데이터 굉장히 대규모의 큰 사이즈의 어떤 데이터를 좀 축적하고 있는 사업인데 얼마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까 하는, 어떻게 하면 좀 품질을 더 높여나갈 수 있을까를 좀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조사 방식이라든지 조사 주기, 그 다음에 조사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좀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연구원에서 수행을 좀 하고 있고요. 과거에는 이게 이제 산업안전보건 동향조사로 좀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름이 바뀌어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형태로 좀 수행이 되어져 있고요. 배경적인 측면을 보면은 이제 산업안전 활동이 초기에는 이제 위험기계 관리 중심으로 좀 이루어졌었는데요. 점점 이제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변화되다 보니까 어떤 근로자들의 인식이라든지
그다음 문화, 조직, 의사소통까지 이제 확대되어서 이제 예방 활동이 좀 넓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의 전반적인 안전보건 활동이나 안전 의식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 2002년서부터 3년 주기로 그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1년까지 총 10차례에 걸쳐서 실태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사 대상은 7,000개소 정도 되어지고요. 표본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20인 이상 제조와 기타 사업,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의 어떤 건설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 형태로 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전보건 조직 현황, 투자가 얼마나 되는지,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근로자가 얼마나 참여하고 의사소통이 어떻게 원활한지 하는 다각적인 항목으로 좀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이제 근로환경 조사가 되겠는데요. 마찬가지로 연구원에서 수행을 하고 있고요. 여기 참여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접하시고 활용하시는 그런 조사 데이터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배경적인 측면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사고 재해율은 꾸준하게 이제 감소되어 왔다는 거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사고 재해율은 감소되고 있는 반면에 2000년 이후에는 업무상 질병, 특히 이제 근골 쪽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그 발생률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간공학적 어떤 유해 요인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어떤 작업 환경 데이터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마땅하게 축적된 게 없었고요. 저희가 해외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니까 EU 산하에 있는 유로 파운드에서 작업 환경에 대한 서베이를 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벤치마킹해서 어떤 그 안전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노동 강도라든지 스트레스 이런 분야에 대한 조사를 좀 하는 것을 좀 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요. 2006년서부터 시작을 해서 3년 주기로 2020년까지 총 6차례에 걸쳐서 실시를 좀 해오고 있습니다. 일단 조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의 실태 조사는 이제 사업장 조사 베이스고요. 이 조사 같은 경우에는 가구 단위 조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 15세 이상 취업자 5만 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노동력 구조, 작업 시간, 작업 환경, 작업 속도, 그리고 작업 조직의 어떤 의사소통이라든지 직업 만족도 같은 총 130개 항목을 조사를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하고 있고요. 조사 항목도 그 유로파운드에서 하는 EWCS하고 동일하게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외국하고 좀 비교할 수도 있는 좀 장점도 좀 있습니다. 이렇게 좀 그 조사가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 개의 그 실태 조사가 좀 이렇게 주기를 갖고 이렇게 이런 관점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서부터는 이제 이런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논문 형태로 좀 발표를 좀 들으시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하겠는데요. 먼저 조윤호 연구위원님께서 사업장 위험기계기후 현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문을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조윤호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처음으로 하고 있는 조사자료 학술대에서 사업장의 위험기계기구 현황이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을 하면서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이 중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올해 1차 지금 실장님께서 저희 조사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이제 발표하는 거는 논문 내용보다는 저희 이제 조사 처음 학술대를 하면서 저희 조사 자료에 대해서 한번 그 설명을 드리면서 그것에 대한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좀 먼저 말씀을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업환경 실태조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사하는 내용들이 위험기계 기구 대수가 실제로 몇 대가 있는지, 크레인은 몇 대가 있고 프레스는 몇 대가 있는지 이런 기계기구 대수를 다 질문을 해서 자료를 확보하고요. 그다음에 화학물질 같은 경우도 얼마나 취급을 하고 생산량은 얼마나 되고 그 취급 근로자 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뭐 밀폐 공간이 존재하는지서부터 이러한 어떤 사업장에 대한 위험 요인에 대한 부분들을 조사하는 것이 이제 작업환경 실태 조사입니다.
금년도에 이제 논문경진대회를 하고 저희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반면에 그러한 어떤 물리적인 위험 환경을 정확하게 측정하기보다는 안전보건 조직이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에 대한 조직에 대한 부분, 안전 교육이나 위험성 평가 이런 것들을 실시하는지에 대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장의 어떤 안전보건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것이 안전보건 실태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근로환경조사는 이제 가구를 방문해서 취업자들을 개인한테 전반적인 노동 환경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 이제 근로환경조사인데요. 그거 외에도 저희 안전보건공단에는 갖고 있는 자료들이 뭐 다양한 그 행정 자료들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장에서 이런 위험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떤 사고나 사망 이런 재해가 발생됐을 때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요양 신청을 하면 그 자료를 가지고서 이제 산재 처리를 하면 그게 저희가 이제 안전공단으로 넘어와서 국가 승인 통계로 산업재해 그 발생률 같은 거를 이제 공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도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근로자 수나 재해자 수, 뭐 사망자 수, 직업병자 수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러한 소음은 얼마만큼 노출되고 있는지, 화학물질에는 얼마나 노출되고 있는지를 이제 법적으로 작업환경 측정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사업장에서 다 전산으로 보고를 하시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이제 작업환경 측정 데이터가 이제 저희한테 축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 환경 속에서 일을 하시게 되면 이제 직업병으로 이제 걸리실 소지가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직업병으로 가기 전에 사전에 건강진단을 실시해서 막고자 하는 특수건강진단 제도가 또 산업안전보건법에 있죠. 그래서 특수건강진단을 하신 분들의 데이터도 축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한번 제가 2020년도에 한번 다 전체를 한번 다 통합을 해보는 거를 한번 시도해봤습니다. 이제 사업장을 구분하는 이제 관리번호나 게시번호라는 어떤 사업장을 구분하는 키 값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이제 재해자 수하고 사망자 수가 있는 통계 자료하고 작업환경 실태조사 자료에는 위험기기 대수가 있으니까 그 자료를 합쳐서 어느 사업장에 위험기기 대수가 몇 대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사업장에서 사망자 수가 몇 명이 발생됐는지 이렇게 자료를 통합을 하면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이 좀 다양해집니다. 그래서 전체 데이터를 다 합쳤을 때 모든 작업환경 측정, 특수건강진단, 재해자,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다 합쳤을 때 한 3만 개 사업장 정도는 전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료를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통합을 하면서 한번 그러면 이 통합을 하면 다양한 분석들이 가능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특수건강진단에서 소음에 노출돼서 소음성 난청 유소견자 분이 당연히 이제 직업병으로 가실 확률은 높죠. 그런데 이제 그뿐이 아니라 소음성 난청을 갖고 계신 분들이 소리에 대한 시그널을 잘 못 받아들이면서 사고를 당하실 수 있는 위험도가 있는지 같은 경우를 사고재해자 데이터하고 특수건강진단 데이터를 연계하면 분석이 가능할 겁니다. 또는 소음에 대한 청력을 손실한 정도가 높을수록 사고 위험도 높은지 이런 것들은 개별적인 자료에서는 나올 수 없는 좀 어려운 부분들인데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사 자료 학술대 처음이라서 그런 측면에서 한번 접근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작업환경 실태조사에 있는 자료 유형기기 대수하고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 있는 시스템적인 안전보건 관리 시스템하고 그거 산업재해 자료를 연계해 갖고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 제조업은 2,000개소 정도 조사가 되기 때문에 요거 연계했을 때 이제 분석 가능한 1,598개소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겁니다. 작업환경 실태조사에 있는 위험기기 보유 대수가 당연히 위험한 기계 기구를 많이 갖고 있다면 산업재해를 발생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근데 위험기기 보유 대수가 많으면은 근로자의 안전 행동 수준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래서
주변 환경이 위험하기 때문에 안전 수준도 그 안전 절차를 지키지 않는다거나 또는 뭐 안전 장치를 해제하고 사용하신다거나 이러한 수준이 떨어져서 그 수준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수 있지는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기존에는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자의 안전 행동에 대한 연구들은 심리적인 영향에 대해서 많이 이제 연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직장 내에서 스트레스가 많으면 안전 행동이나 안전 분위기를 떨어뜨려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안전 분위기에 따라서 근로자들이 하는 안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런 것들이 산업재해가 일으킨다는 그런 심리적인 접근은 많이 있었는데 이제 물리적 위험 요인이 과연 안전 행동에도 영향을 미칠까라는 측면에서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위험 기계 기구가 많으면 근로자의 안전 행동 수준을 떨어뜨릴 거고 그 안전 행동을 또 수준이 낮을수록 산업재해는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을 하나 해봤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위험기계 보유가 많으면 산업재해는 증가가 될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분석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는 이제 안전행동 수준에 대한 사항입니다 해가지고 안전관리자가 느끼시는 귀사업장에서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을 하라고 이제 질문을 해서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일 작업을 수행한다. 그다음에 모든 안전장치를 사용한다. 안전 절차에 따라 일을 한다. 안전한 상태에서 일을 한다에 대해서 5점 척도로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척도의 신뢰도는 크롬바 알파값 0.9 정도 나와서 척도 신뢰도는 괜찮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 질문 문항을 이제 안전보건 실태조사의 질문 문항으로 하나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위험기기 보유 대수는 저희가 작업환경 실태조사에서 84종이 조사가 됩니다. 84종이 조사가 되는데 그 중에서 7개만 따로 뽑았습니다. 저희 저희 공단의 통계 분석팀에서 2010에서 2019년도까지 10년 동안 제조업 끼임 사고가 많은 기입물을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끼임 사고가 많은 7가지 종류의 보유 대수를 파악을 했고요. 그래서 지게차에서부터 뭐 프레스까지 해가지고 지게차로 인해서 끼임재해가 129건 나고 사망이 9건 나왔던 지게차라든지 이런 요 7가지 대상에 대해서 기계 대수를 몇 대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기계 대수 부분, 그 다음에 기계의 종류를 몇 종을 갖고 있는지, 만약에 지게차 로봇을 갖고 있으면 2종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카운팅하고요. 뭐 크레인까지 있으면 3종을 갖고 있는 사업장으로 카운팅해서 대수하고 종류를 2가지 변수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위험기기 대수 현황은 했고요.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실태조사에 있는 기계 대수하고 사망자 수를 봤을 때 이 지게차 같은 경우는 기계 1만 대당 9명이 죽으니까 한 0.9 정도의 위험도가 있다. 뭐 이렇게 이건 참고적으로 한번 뽑아봤던 수치입니다. 그다음에 재해율이 많이 났는지 적게 났는지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분의 끼임 사고 발생 재해자 수를 100명당으로 환산한 끼임 사고 재해율로 변수를 사용했습니다. 분석 결과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아까 1,598개소를 대상으로 분석을 했다고 해서 사업장의 특성을 한번 쭉 봤을 때 저희가 50인 이상을 조사하고 있거든요. 지금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는 그래서 50인 이상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작년도에 조사를 한 이제 실태조사에서는 좀 5,000개소를 조사하던 걸 7,000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수도 50인 이상에서 20인 이상으로 확대해서 최근 자료는 20인 이상부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일단 과거에는 50인 이상이었고요. 그래서 대부분 100인 미만 사업장이 976개소로 한 60% 차지하고, 그 다음에 기계기구, 금속, 비금속, 광물 제품 제조업이 560개로서 한 35% 가장 많은 사업장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에서는 원청 사업장인지 하청 사업장인지 구분하는 변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청 사업장이 1209개소로 한 75% 차지하는 정도, 이 정도의 사업장 특성을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근로자의 안전보건 수준이라는 부분과 위험기기 기구의 보유 대수하고 종류로 한 것이 제가 변수로서 잘 적정하게 선정했는지 한번 일단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해봤더니
예상한 대로 잘 그 4가지 항목하고 2가지 항목으로 잘 묶였고요. 그다음에 요인 분석 적합 지표도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그거를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확인적 요인 분석을 해서 그 유형기구 대수하고 기계의 종류,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4가지 질문 사항들, 안전장치를 잘 사용하고 안전하게 작업을 수행하고 이런 4가지 변수들을 안전행동으로 해서 확인적 요인 분석을 했을 때도 측정 모형의 적합도 분석했을 때 지수들은 다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괜찮은지 이제 확인한 부분에서는 집중 타당성 부분에서도 개념 신뢰도 값이 CR 값이 0.7보다 높게 확보됐고, 그다음에 판별 타당성을 측정하는 AV 값도 다 0.5보다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상관계수 제곱값도 AV보다 작게 나와서 다 모델은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이상 없는 걸로 나왔습니다. 마지막 이제 분석 결과입니다. 위험한 기계 기구에 대한 보유 대수, 위험한 기계 기구 보유한 대수하고 종류는 근로자의 안전 행동 수준에 음의 역할을 해서 마이너스 0.25 정도의 부정적인 역할을 나타냈고요. 그러니까 기계 기구 보유 대수를 많이 보유하면 많이 보유할수록 근로자의 안전 행동 수준은 좀 떨어지는 걸로 반대로 나타났고요. 그 가정했던 대로. 그다음에 근로자의 안전 행동 수준이 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역시 안전행동 수준이 낮으면 재해가 많이 발생되고 안전행동 수준이 높으면 재해가 적게 발생되는 음의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둘 다 직접적으로 얘가 이쪽으로 하는 게 마이너스 0.25, 그다음에 요 안전행동 수준이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도 마이너스 0.184 정도 나왔고요. 이제 보려고 했던 요 부분에 있어서 유형기구 보유 대수가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이 부분은 여기서 직접적으로 유형기구 보유 대수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양의 관계로 기계기구 대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재해가 증가되는 예상했던 대로 나와서 직접적인 효과는 0.131 정도 나왔고 보려고 했던 이 매개 변수 역할을 하느냐 해서 유형기구 보유 대수가 그 근로자의 안전 행동 수준을 거쳐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요 간접 효과는 플러스 0.05로 나타나서 일단은 통계적으로는 매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 구조방정식으로 했었던 적합도 검정에서는 모두 적합도 지수들은 다 지수를 만족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매개 변수로 사용했던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에 대한 부분도 간접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유형기구 보유를 많이 할수록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은 떨어지고 안전행동 수준이 떨어질수록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을 하고, 그다음에 유형기구 대수가 증가될수록 산업재해는 많이 발생되는데 직접 효과는 0.13 정도로 기계기구 대수가 많으면 산업재해를 발생하는 효과가 있고, 간접적인 효과로서 안전행동 수준을 거쳐서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것은 0.05 정도에 있었다. 그래서 기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안전행동 수준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볼 수 있는데, 단지 이제 이 자료가 물론 학술제 게재는 됐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안전공단이 갖고 있는 3종의 자료를 연계했을 때 이런 분석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사실은 말씀드리고자 했던 거고, 이 부분에 대한 숙제는 많이 남습니다. 지금 논문의 한계점이기도 하지만 왜 그러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 생각이 많이 드는 부분입니다. 왜 기계기구 대수가 많으면 안전행동 수준을 떨어뜨릴까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다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숙제를 남기지 않았나. 그러나 심리적인 위험 요인만 아니라 물리적인 위험 요인도 안전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있다 정도로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서 지금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바로 질문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지요? 손을 한번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먼저 한번 질문을 좀 드렸으면 하는데요. 일단 그 작업환경 실태 조사,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 산업재해 그 DB 이렇게 다각적인 그 여러 가지 조사에 대한 DB를 연계해서 그 분석하고 했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신선하고 좋았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을 좀 결론적인 부분에서도 해주셨지만 위험기계 기구가 많은 사업장 이제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하고도 되어지고 연계가 되어지고 그 안전행동 수준을 매개로 해서 이제 산업재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한 설명도 되게 이해가 잘 되는 부분이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근데 다만 이제 위험기계 기구가 이제 많은 사업장일수록 어떤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과는 조금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해석이 조금 좀 고민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언뜻 드는 생각은 사실은 위험기계가 많지만 거기서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거기에 이제 그 위험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을 수 있지만 계속해서 작업을 하시다 보면 되게 이제 둔감해지실 수도 있고 무감각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그 어떤 안전행동 수준과 어떤 비례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면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이렇게 잠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뭐 많은 생각이 좀 일단 뭐 통계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이건 좀 생각해볼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이 워낙 안 좋으면 그거에 대해서 그 안전관리 본인들이 하는 안전행동 수준이 떨어질까라는 본질적인 그것도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안전관리자들이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이 질문 답변이. 그래서 안전관리자분들이 이제 주변 환경이 위험하고 막 이럴 때 안전관리자들이 생각할 적에는 우리 근로자들이 더 제대로 잘 안 지켜라든지 조금 더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이 질문 문항 자체가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질문 문항으로 계속 내가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있고요. 그래서 질문 문항을 정확하게 근로자의 안전행동 수준을 측정하는 질문 문항으로서 만약에 그런 배경이 있다면 질문 문항을 조금 더 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는 하나는 구조 방정식으로만 접근을 하다 보니까 단순하게 안전행동 수준, 기계 대수, 재해율 이렇게만 해서 그렇지 만약에 그 근로자 수하고 업종 같은 거를 통제를 해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하고 분석을 만약에 회계 분석을 해가지고 그걸 통제 변수로 만약에 근로자 수하고 업종을 만약에 넣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을까? 수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어쩌면은 그렇게 다른 변수들을 좀 통제를 하고서 한다면 이 효과가 없게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분석이 좀 필요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인 분석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요인으로 인해서 안전관리 다른 요인에 의해서 사실은 안전관리 행동 수준에 영향을 미쳤는데 그 부분들을 생략하고 가설 자체에 문제가 있지는 않나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좀 가져봐서 좀 다방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더 좀 궁금한 게요. 지금 이제 발표하신 분께서는 사실은 이 실태 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21년도에 이제 조사된 산업안전보건 실태 조사 결과는 아직 공표 안 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공표에 대한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요번에 좀 특이하게 좀 이것을 활용하실 분들이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금년도 예년에는 조사를 하고 나면은 공표 자료를 이제 공개해서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는 자료로 하는 데까지 조금 10개월 이상 소요가 됐었습니다. 자료 조금 이제 다시 한번 자료를 보고 또 뭐 확인 절차 거치고 뭐 이래야 이제 공단에서 자료를 제공하면 무조건 이제 믿고서 쓰실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자료가 안 좋은 자료들이 눈에 띄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안전관리자 숫자가 예상치 않게 소규모 사업장인데 안전관리자 숫자가 많이 나온다든지 이런 것도 다 제 확인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더 빨리 하려고 하는데 최소 지금 7월 말을 목표로는 하고 있는데 7월 말까지는 공표를 해야 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는 있는데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최대한 빨리 공표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실태 조사가 좀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단 설문지를 과거에는 하나의 설문지로 받았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을. 근데 그거를 건설업은 약간 좀 특성이 다른 것 같아서 설문지를 일단 구분을 했고요. 건설업하고 제조업, 서비스업하고 그 다음에 50인 이상 조사하던 거를 20인 이상으로 조사 대상을 확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질문 문항들 조금 더 좀 쉽게 응답받고 좀 분석하기 편하게 좀 설문지도 좀 많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곧 이제 조만간 이제 공표를 하게 되면 금년도에 이제 노무경진대에서 근로환경조사는 많이들 이용하셨는데 실태조사는 그렇게 많이들 이용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곧 조만간 이제 최근 자료가 발표되니까 많이 관심 갖고 한번 저희 자료 이용해서 분석해 보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발표 감사하고요. 예, 조윤호 연구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다음은 박선영 연구위원님께서 근로환경 조사를 통한 근로환경 만족도 요인 변화 분석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정책제도연구부 박선영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시작에 있어서 저희 원장님이 소개해 주셨던 저희 연구원에서 발행하는 국제학술지에 작년에 게재되었던 논문으로 저희 근로환경 조사 자료를 활용한 근로환경 만족도 요인 변화 분석이라는 논문입니다. 네, 논문의 발표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서론에 대해서 왜 이러한 시작을 하게 됐는지, 연구를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어떤 자료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를 말씀드리고, 여기서 핵심적인 분석 방법은 맨 마지막에 나와 있는 컨조인트 어널리시스인데요. 이 분석을 하기 전에 기초적인 좀 분석을 한 것이 있어서 같이 소개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근로환경이라고 하면 정의가 뭐 정확히 어디 사전에 있는 건 아닌데요. 보통의 문헌들을 살펴보면 어떤 이제 물리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위험 요인과 함께 그 근로자가 속해 있는 기관의 그 조직의 어떤 문화라든지 근로자들 간의 인터랙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근로환경에 대해서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근로환경은 저희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실장님이나 조윤호 연구위원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저희가 그 공단이나 연구원에서 주로 관심사항으로 보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 확률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근로자들이 생산성이라든지 뭐 몰입도, 일에 어느 정도 몰입되는지에 대해서도 영향을 줄 수가 있고, 또 다른 건강의 사고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건강이라든지 질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여러 문헌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저희 근로환경조사의 1차부터 5차까지 저희가 이제 논문 작업을 할 때 가장 최신 자료가 5차였거든요. 지금 이제 6차가 공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를 활용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 과거라고 해도 2006년이긴 하지만 한 10여 년 넘는 기간 동안 그 성별 또는 직종별로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확히 어느 정말 통계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요인들이 시간의 변함에 따라 약 11년, 12, 13년이 지나는 그 시간에 따라 어느 정도 변화했는지 과연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는 연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대로 저희 근로환경조사는 기본 그 벤치마킹 대상은 유로펀드에서 하고 있는 유럽 근로환경조사입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연구자들께서 근로환경 만족도라는 것보다 그 전에 직업의 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양질의 직업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많은 연구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 과거들의 연구들과 함께 유럽의 근로환경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그리리 나름 박사님이 2012년도에 약 7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다라고 결론을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7가지는 물리적 환경과 업무 강도, 근로 시간의 질, 사회적 환경, 기술 및 재량, 본인이 일하는 와중에 어느 정도 신기술, 뭐 기술적인 부분이 필요한지, 그리고 내가 그거에 대해서 작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결정권이 있는지 등을 이제 나타내는 부분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내가 일이 안정적으로 될 거라는 전망이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수입 부분에서도 이제 직업의 질을 결정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7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결국은 알고 싶은 거는 근로환경 만족도, 근로환경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는, 저희가 이제 근로환경 조사에서 직업의 질을 뭐 물어보거나 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직업의 질을 나타내는 7가지 척도를 활용을 해서 이 직업의 질이 결국은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이 7가지의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 어떤 우선순위로 영향을 주며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가 활용한 자료는 말씀드렸다시피 5개의 이제 조사 결과입니다. 저희가 1차가 이제 2006년에 시작이 됐고, 저희가 작업할 때에 가장 최근에 발표 자료는 2017년도 거였습니다. 간단하게 샘플 수는 2006년하고 2010년은 10,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 3차 이후부터 5만 명으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 주기는 최근으로 오면서 3년으로 확정이 되었고요. 가구 방문 조사로 대면 조사가 위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조사 항목들은 기본적으로 EWCS 자료를 활용을 하되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문항들이 더하고 빼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부터 이제 영국의 그 노동력 조사 항목들이 일부 들어왔고요. 4차 조사회 같은 경우에는 직업력 인하, 그러니까 이직을 한 그런 이력들이 좀 포함되어 있는 특이한 자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차가 되면서 감정노동에 대한 부분도 들어와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7가지의 아까 이제 저희가 분석 그 직업의 질을 나타내고 그것이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라고 있는 7개에 대해서 어떤 문항들이 과연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좀 정리를 해 보았는데요. 저희 문항 번호는 저희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원시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아마 거기 마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번호 를 참고를, 만약에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활용한 들이 실제 어떤 문항인지 궁금하시면 그 넘버링이 되어 있는 설문지를 보시면 아마 잘 아실 수 있으실 거고요. 저희 우선 근로환경 만족도의 맨 밑에 있는 69번은 어느 정도 만족하냐, 뭐 완전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5점 척도로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어 있고, 월 소득을 묻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금 근로자 종사자 지위를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적인 직업에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위에부터 보시면 물리적 위험 요인은 이제 물리적 위험과 생물학적 위험, 근근격계 위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무 시간에 절반 이상 노출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정도를 묻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정도에 응답한 걸 가지고 이제 수치화해서 점수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워크 인텐시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이제 속도로 내가 속도를 뭐 빠르게 일하기를 요구받고 있는가 조직에서 이런 문제를 물어보고 있고, 그러한 속도에 대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근로자가 결정권이 있는지, 외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본인 의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지, 그리고 마감을 급하게 요구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두 번째 항목에 들어가 있고, 그 감정 노동에 관련된 부분은 이 일을 하면서 감정적인 어떤 소모나 이런 걸 요구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감정적 요구라고 해서 저희 3개의 문항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크타임 근로시간, 월 근로시간에 대해서 저희가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환경에 대해서는 폭력, 신체적 폭력을 뿐만 아니라 다른 정신적 폭력도 그런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직속 상사,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의 상사들에 대한 역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도 묻고 있습니다. 그 태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서도 52번 문항을 가지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과 재량에 관련돼서는 어려운 뭐 이제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어려운 기술을 습득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들을 물어보고, 아까 비슷할 수 있지만 이 근로자 자체가 어떤 작업을 선택 가능한 상황에 있는 건지도 물어보고, 이 조직 자체가 이런 의사결정 사항에 어느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지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을 다 종합을 해서 저희가 이제 분석 자료를 확정을 지었습니다. 몇 가지 이제 실질적인 분석을 함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컨조인트 어널리시스입니다. 64년에 이제 개발된 방법이고요. 이거는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마케팅에서 제품을 선택하거나 할 때 그 선호가 어떤 그 소비자들이 어떤 요인에 따라 선택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살펴보기 위해서 좀 많이 활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희 연구에 활용을 할 때 어떻게 했냐라고 보면, 근로자 개개인이 이제 그 아까 저희가 정한 7가지 수준에 대해서 또 그 세부 항목들이 있잖아요. 그 세부 항목들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어느 정도 중요도 있게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산해서 그 각 속성별로 나타내는 팔트월스를 다 합을 해서 그 수준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참고, 아마 이제 관련된 뭐 국내 여러 그 연구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실증 분석 결과들을 말씀드릴 건데요. 논문, 저희 쇼는 오픈 액세스로 운영되는 학술지이기 때문에 원문을 자유롭게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보시면 굉장히 많은 저희가 실증 분석들을 결과표를 내놨는데 그중에 좀 일부만 추려서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저희가 분석하려고 했던 그룹이 성별을 나눴고요. 메일, 피메일을 나눴고, 그다음에 어느 업종에 종사하는지에 따라 좀 알고 싶어서 그 이제 어떤 그 육체적 노동을 많이 하는 블루 컬러라든지 서비스 업종을 많이 있는 핑크 컬러라든지 사무 업종에 있는 화이트 컬러,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분석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했던 그룹들이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는지를 간단하게 나타내는 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표보는 5만이지만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분석에 포함된 근로자는 한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는 표본수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안에서의 그 각 요인들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수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서 분석을 수행을 했고요. 그 보시면 그 대략적으로 전반적인 그 구조라든지, 그러니까 근로자 응답자의 그런 연령의 분포라든지 아니면 뭐 풀타임으로 하고 있는지 임시 근로자인지에 대한 분포가 대부분 좀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분석을 하고 좀 비교를 하거나 같이 봐도 상관이 없겠다라고 저희가 우선 1차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논문을 작업하는 와중에 이제 그 논문 심사도 받고 외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그런 그룹들이 실제로 간의 근로환경 만족도라든지 처해져 있는 그 요인들에 대해서 차이가 실제로 있느냐, 뭐 이런 것도 한번 기초 분석을 해보라고 해서 이제 몇 가지 분석을 했는데 차이가 있게 그래서 별도로 구분해서 분석해볼 만하다라는 결과를 도출을 했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아까는 성별로 했고 지금은 저희가 하려는 업종별로 좀 나눠서 3가지 업종에 대해서도 그 똑같은 기초적인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아까 그 7가지 요인은 유럽의 근로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어떤 요인이 영향을 준다라고 했었기 때문에 과연 그럼 한국에서도 그러한 7개의 요인이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실제로 주는지, 그거는 직업의 질에 대해서 나타내는 요인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가 분석하고자 하는 근로환경 만족도랑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는지 좀 회계 분석이라도 좀 분석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실제로 했고요. 설명량은 좀 낮긴 하지만 7개의 요인들이 전반적으로 근로환경 만족도와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서 이러한 초반에 세웠던 가설대로 분석을 해도 괜찮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메인 리저트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별로도 나누고 업종별로도 나눠서 분석을 실시했기 때문에 이 비슷한 표들이 안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3개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전체 다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고, 굉장히 숫자가 많고 하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이제 요게 이제 가장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이제 가로에 쳐져 있는 것들이 7개 중에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2006년에 했을 때는 7가지 요인들 중에 물리적 환경이 가장적으로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쳤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화학적인 위험이라든지 인공화학적 위험이라든지 뭐 이런 데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근로환경 만족도가 많이 영향을 미쳤고, 두 번째로 미쳤던 것이 이제 그 일하는 시간, 일하는 그 일의 시간이 영향을 미쳤고요. 그다음 3번째로 했던 게 이제 수입이었습니다. 굉장히 좀 직관적으로 이렇다라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 12, 13년의 시간을 거쳐서 최근으로 왔을 때 최근 자료만 한번 살펴보면 여전히 물리적 위험은 순위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다시 1위로 올라온 게 어떤 주변의 조직의 어떤 상사의 자질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상황이 굉장히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선순위가 올라갔다라는 얘기죠. 다행히 좀 안타까운 건 1차에는 이런 문항이 없어서 좀 비교할 수가 없었다라고 좀 안타까운 점이 있지만, 보면은 과거에 비해서 좀 갑자기 올라온 부분들이 있고요. 좀 다른 거는 이제 수입 부분이 조금 우선순위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저희가 이런 연구를 시작할 때 했던 게 이제 최근에 뭐 이제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워라밸을 중시한다 근로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수입에 의해서만 직업을 선택하지 않고 그 외의 활동이라든지 내 시간에 대한 활용을 으로 직업을 선택하는 우선을 삼는다라는 것들이 좀 이런 부분에서 반영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뭐 그 조직 내에서 상사나 주변 그 인터랙션이 영향을 많이 준다라는 거는 아마 요 시기 때, 조사의 시기 때 저희 이제 상황들이 좀 반영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우선순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고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남성만 좀 한번 구분해서 보면 좀 다를까 싶었는데, 전반적으로 했던 거와 좀 경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과거 1차 조사 같은 경우에는 임금이 2번째로 높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 다 했을 땐 좀 요건 떨어졌었거든요.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남성 근로자들이 그 가구 내에서 수입을 담당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게 또 반영된 게 아닌가 싶고, 네, 아까 말씀드린 전반적인 경향성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표들을 보실 때 각 그 업종별로 어떠한 것들이 가장 많이 근로자들한테 영향을 미칠지를 보시면 되고, 사업주나 저희 이제 정책을 만들고 기초자료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정책을 수립하면 되겠다라는 좀 임플리케이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블루칼라, 저희 산업안전이다 보니까 아까 이제 주로 결과를 말씀드린 거를 남성하고 블루칼라를 해드린 게, 저희 산업재해랑 좀 관련이 있는 분들이 어떤 행태를 좀 가지시는지 좀 궁금해서 이것만 좀 살펴봤는데, 아까 보여드린 대로 좀 비슷하고, 최근에 오면서 이제 이쪽 그 사회적
사회적 환경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좀 과거에서도 좀 높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뚜렷하게 좀 높은 부분이 있고, 확실히 이 수입에 대한 우선순위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낮아졌고요. 근로시간이랑 이런 것도 이제 저희가 점차적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줄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게 돼,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을 만한 그룹이라서 아마 임금 근로시간에 대한 부분은 좀 많이 중요도가 이제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한 거는 그 유럽에서 정의하고 있는 직업의 질을 나타내는 요인들이 한국의 근로환경 만족도에도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 근로자들 대상으로 그 요인들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1차 조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과거 2006년에서는 물리적 위험인자 내지는 근무 시간이 굉장히 우선순위가 높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근무 시간 같은 경우는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고요. 물리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상위권을 유지하는 부분이 있고요. 5차에서는 사회적 환경 상사의 자질이나 태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게 좀 직업의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전적 보상은 과거에는 상당히 높은 순위가 있었으나 최근 조사는 가장 낮은 순위로 조사가 돼서 이제 뭐 사회적 현상이라고 하는 워라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희 근로환경 조사를 분석을 통해서도 좀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했고, 저희 이제 재해를 예방하는 정책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물리적 위험이, 그러니까 산업재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을 수 있는 물리적 위험 같은 경우에는 시간의 변함에 따라 여전히 우선순위가 높다. 굉장히 근로자들의 그런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정책적으로나 사업주에서는 관리해야 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요인이다라고 좀 알 수 있었고, 아까 이러한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성별이라든지 업종이라든지 규모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한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인 근로환경 만족도에 대한 분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책에 대해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세분화해서 분석을 하고, 그게 시간에 따라서 어떠한 추이를 변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추이를 변화하게 하는 다른 요인들에 대해서도 같은 연구가 좀 추가가 된다라고 하면 좀 정책적 활용도가 더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발표 들으시면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궁금하신 부분들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손을 들어 표해 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네. 예, 중공업의 최종환이라고 합니다. 앞 1세션에 조윤호 연구원께서 발표하신 사업장의 위행기구 현황하고 산업재해율하고 근로자 안전행동 및 수준의 매개 효과에 대한 상관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 박성희 연구원께서 말씀하신 근로환경 만족도하고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매개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은 근로환경 만족도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유해위험 기구를 취급하는 사람들의 안전위험 인지도가 높아질 것이고, 그에 따라서 산업재해율도 감소할 거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아마 조 연구원님하고 박성영 연구원님 두 분의 이런 분석 자료가 통합적으로 볼 때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섣불리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이 일부 맞을 수도 있고요. 위해위험 이제 그 인과관계를 참 아는 게 사실은 좀 저희 연구 이 자료에 대해서 조금 한계가 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마 좀 필요한 업종이라든지 해당되는 사업장에 심층적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하거나 좀 추가적으로 저희가 이제 이런 표본 조사 가지고는 알 수 있는 좀 한계 부분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심층 조사 좀 더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우선은 들거든요. 그래서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하죠. 정말 저희도 그런 인과관계라든지 산업재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정확하게 발라낼 수 있거나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정책 수립이 워낙 더 잘 그거에 맞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직관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정말 진짜 그러냐는 아마 좀 더 저희 조사 자료를 활용하는 거와 플러스로 좀 더 실태 조사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희가 앞으로 부가적인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선생님 말씀해 주신 거 좀 참고해서 다시 한번 조사 설계할 때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첫 번째 발표했었던 그 조사하고 그다음에 지금 박선영 위원님께서 그 조사했던 그 부분하고 좀 같이 연결시키면 좀 더 그 네. 다른 각도 아니면 좀 더 발전적인 어떤 대안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부분들까지 좀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좀 넓혀진 부분으로 좀 접근할 수 있지 않냐 하는 거에 대한 또 제안하는 겸 또는 의견을 주셨던 것 같고요. 그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좀 있는데요. 그 사실은 근로환경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1차서부터 5차면 사실 10년 이상 되거든요. 그 정도의 어떤 시계를 가지고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접근한 부분이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한 그렇게 이제 분석하는 과정에서 컨조인트 분석을 좀 새롭게 좀 이렇게 접목시켜서 한 부분들도 되게 좋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다만 제가 좀 궁금했었던 거는 지금 들으면서 업종에 대한 부분을 지금 블루 칼라, 그다음에 화이트 칼라 이렇게만 구분을 했는데 사실 이런 그 환경 만족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은 제조업이냐, 서비스업이냐 또는 건설업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이 좀 많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는 것이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사실은 이제 물리적 위험 요인에 대한 중요도는 모든 차수에서 굉장히 높게 나타났었고 반대로 이제 임금에 대한 부분은 처음엔 높았다가 회차가 거듭될수록 좀 낮아지는 그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아마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사회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 듯 싶은데요. 혹시 외국에는 그 외국의 어떤 사례하고 좀 대비되어지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이제 좀 추가적으로 해보고 싶은 작업이 이제 EWCS도 이런 비슷한 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로시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이제 상대적으로 지금 저희가 경제력을 비교했을 때 비슷하다고 하는 따라가고 싶은 그룹 안에서는 굉장히 비교할 수 없게 좀 높은 편이라서 근로시간이 이제 저렇게 나오는 거고 아마 외국의 사례나 이런 거 하면 그런 부분은 굉장히 확실히 더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물리적 위험 같은 경우에 지금 사실은 저희가 이 비슷한 연구를 외국에서 그렇게 많이 이게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서는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똑같은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환경이라고 해도 겉으로 보기엔 제조업이지만 그 안에 대한 속성이 굉장히 다를 가능성이 큽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조업 특성과 외국에 있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을 해도 똑같이 제조업 대상으로 한다 하더라도 물리적 위험이나 이런 거 요인들이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수입에 대한 것도 어떨지 그리고 이제 그 팀 내에 어떤 그 조직에 참여하고 이런 부분도 저희들 나라와 참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많아서 조직 근로자 참여라든지 이런 수준 자체가 차이가 나서 아마 외국에서도 EWCS를 가지고 이 비슷한 연구를 해보면 조금은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런 우리나라의 그 움직임이 아마 외국에서 나타나는 움직임을 1차부터 5차까지 그 시기열을 따라가보면 아마 그 방향성으로 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플로우에서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 발표는 이렇게 마치기로 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여성 간병 돌봄 노동자의 직장 내 폭력 경험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해전대학교 이수정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발표를 맡게 된 해전대학교 간호학과의 이수정 교수입니다. 네, 오래간만에 또 대면으로 또 이렇게 만나게 되니까 되게 떨리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이번에 맡은 토픽이 어떻게 보면 근로환경 조사를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이제 활용해서 연구를 한 부분 때문에 이 안전보건공단에서 저에게 또 이런 좋은 자리를 또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제가 이 연구를 사실 그렇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제가 잘된 연구는 아니지만 근로환경 조사를 가지고 또 연구를 했던 부분과 또 같이 또 제가 어떤 고민을 하면서 이 부분을 좀 문제를 풀어나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고민을 나누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번 자리를 또 제가 또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제 목차는 제 연구의 흐름 따라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과 연구 방법과 연구 결과 및 결론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러면 이제 저에 대한 소개가 약간 좀 있으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왜 이 연구를 했는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지금 현재 간호학과 교수로 있고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간호사로 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고, 대한항공에서도 이제 보건관리자로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자와 또 근로자에 대한 부분에 좀 경험이 있고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보건사업 기획이나 운영, 이제 평가하는 부분에서 NGO에서 이제 보건복지부 사업이라든지 또 이제 지금 예전에 산업간호협회가 지금 직업건강협회로 바뀌었는데요. 거기서 안전보건센터에서 소규모 사업장 그 보건관리 이제 하는 부분에서 또 진행을 한 경험이 있어서 제가 이제 근로자에 대한 부분과 그다음에 직업 건강에 대한 부분에 조금 관심이 이제 높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또 공부를 하면서는 이제 국제보건 쪽에 이제 사업에 많이 투입이 되면서 방글라데시라든지 가나에 있는 이제 그때는 사실은 이제 어떤 직업 건강인 측면은 아니고 그 이제 간호 교육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가 맞춰져서 사업이 진행이 됐지만 이제 제가 가나는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 방글라데시를 가게 되면 지금 제가 한 10년 전부터 다 조금씩 다녔었는데 산업이 진짜 많이 발달을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서 보면은 제가 10년 전에 갔을 때의 모습과 지금은 많이 발달을 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뭐 요즘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도 방글라데시에서 오는 옷들이 되게 많거든요. 세계에서 이제 되게 브랜드화된 옷들은 되게 방글라데시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하고 있지만 직업 건강적인 측면을 봤을 때는 되게 많이 부족한 것들이 보여서 추후에나 이런 부분들에도 좀 관심을 가져야겠다. 취약한 그런 어떤 집단을 좀 찾아봐야겠다 생각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쓴 논문들은 오늘 이제 발표드릴 내용은 이제 간병 돌봄 노동자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요. 근로환경 조사를 가지고 같은 그 오차 근로환경 조사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의 그 1인 가구의 어떤 프레젠티즘이라는 논문도 퍼블리시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전에 중고령 자영업자들의 고혈압 발생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도 패널 조사를 이용해서 한번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박사 논문으로는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한 일터, 헬스 워크플레이스에 대한 부분을 논문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너무 제가 이제 그 필드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진입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의 건강한 일터가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하고 그 영향 요인을 밝히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제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고 있는 일터에 가서 연구를 하거나 직접 그들을 만나는 게 너무너무 어렵고 또 언어적인 측면과 또 조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많이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근로자와 관련된 그런 환경을 조금이라도 제가 2차적인 부분에서 경험할 수 있고 또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고민을 했을 때 이 근로환경 조사가 생각이 났고 또 이제 마침 그때 제가 이제 좀 관심이 갖고 있었던 돌봄 간병 노동자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 논문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뭐 우리 현대 사회는 저출산, 뭐 고령화 사회 다 알고 계시고요. 또 만성 질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핵가족하고 이제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이제 가족 외의 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필요가 되고 있는 이제 그런 현대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돌봄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사람을 돌보는 행위로서 환자, 뭐 노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노동을 다 포함을 하고 있고, 이제 광의의 범위로는 뭐 보육교사라든지 뭐 간호사도 포함이 될 수도 있고요. 간병 돌봄을 제가 여기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권고 대상자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병 돌봄 노동자를 또 제가 또 연구를 하기 위해서 좀 정의를 좀 찾아보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08년도부터 요양보호사가 생기면서 어떤 공적인 제도 하나에 있는 간병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고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중국 동포들이 또 우리나라에서 또 간병 돌봄을 많이 담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의 어떤 간병 돌봄의 노동자들이 우리나라에서 곳곳에서 일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잠깐 이제 통계를 보여드리는데요. 사실 간병 돌봄이 우리나라에 어느 정도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되게 어렵다. 왜냐하면 어떤 공식적인 통계에 나타나고 있는 부분보다도 더 많은 사적인 영역에서 간병 돌봄을 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의 통계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간병 돌봄자의 특징을 이제 제가 이제 문헌을 통해서 알아보았을 때는요, 이제 대부분의 40대, 50대 이상의 여성으로 이제 성희롱이라든지 성폭행, 뭐 신체적인, 정신적 폭행 등의 위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근로 환경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되게 돌봄 대상자가 있는 병원 입원실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주거 공간에서 근무를 하신다든지 요양시설 등에서 업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돌봄 대상자와 그다음에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1대1로 접촉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일인지 아니면 사적인 부분인지가 구별이 되지 않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병 돌봄 자체가 나 9시에 출근해서 6시까지 뭐 이런 이제 돌봄의 형태도 있지만 대부분 뭐 격일제라든지 교대 근무로 인해서 또 간병 돌봄자가 갖고 있는 어떤 좀 건강적인 측면에서 뭐 수면장애 가능성도 있고, 또 이제 와상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를 돌보면서 어떤 체위 변경이나 이런 부분에 근골격계 질환에 또 많이 노출되는 이제 그런 위험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다양한 특성들 중에서 저는 이제 40대, 50대 이상의 여성이면서 또 이제 또 어떻게 보면은 직장 내 폭력 가능성이 있는 그런 어떤 일터에서 일하는 여성을 대상자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제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럼 직장 내 폭력이라는 게 뭐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뭐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업무 또는 임무 수행 중에 발생하는 폭력에 대한 위협과 물리적 폭력을 포함하는 모두 폭력 행위를 직장 내 폭력으로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문헌을 이제 찾아보면 이제 언어 폭력이라든지 뭐 신체적 폭력, 뭐 성희롱 등은 우리에게 뭐 어떤 우울이라든지 또 업무 만족도가 떨어진다든지 또 직무 스트레스의 요인을 줄 거라는 이제 가정하에서 이제 논문을 연구의 필요성을 제가 이제 찾아보게 되었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나라의 뭐 지역별 요양보호사 수가 공시가 되어 있지만 요양보호사 외에도 다른 간병 돌봄 노동자들이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런 어떤 수를 보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일하는 일터도 제가에서 일하는 일터와 시서에서 일하는 일터를 보시면 좀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중국 동포라든지 이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종사자들도 많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 대한 어떤 파악이 쉽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연구의 필요성을 이제 2017년 자료인 5차 근로환경실태조사의 자료를 이용해서 여성 간병 돌봄 노동자의 직장 내 폭력, 유무에 따른 우울의 영향 요인을 이제 파악하고자 연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저희가 아까 잠깐 이제 계속 이제 이제 근로환경실태조사에서 나오는 어떤 변수들을 이용해서 일반적 특성과 파악하고, 그리고 이제 폭력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와 그룹과 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으로 나누어서 우울 정도의 차이를 비교를 했고, 각각의 그 그룹의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차 근로환경실태조사 자료는 이제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이 5차 근로환경실태조사가 2017년도 자료다 보니까 제가 지금의 시점에서 2022년도에서는 또 약간 또 더 업데이트된 그런 내용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의 이 대상자는 2017년도에 조사된 데이터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변수들 중에서 제가 이제 필요한 변수들을 이제 소팅을 해서 그것을 이제 어떤 용어 정리를 통해서 이제 제가 연구를 하고자 하는 조작적 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병 돌봄 노동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근로환경 실태조사에서 제가 어떤 부분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했을 때 직업 세 분류인 간병인으로 표기한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이제 간병 돌봄 노동자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직장 내 폭력 경험에 대한 질문을 이용을 해서 이제 1개월 동안 이제 어떤 뭐 업무 수행 중 언어 폭력, 원하지 않는 성적 관심, 위협 모욕적 행동 경험이 있는 경우나 또 12개월 동안 업무 수행 중 신체 폭력, 성희롱, 왕따, 괴롭힘의 경험이 있는 경우를 이제 모두 포함해서 직장 내 폭력을 경험한 조작적 정의를 하였고요. 그다음에 우울에 대한 부분도 2주간의 우울 기분 정도를 측정을 해서 이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보는 것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한 5만 명 정도 되는 데이터 중에서 간병 돌봄자로 응답을 하고 여성으로 표기한 최종 484명이 이제 저희 연구의 대상자가 되었고요. 이제 이걸 통계적인 방법으로 이제 영향 요인을 이제 파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연구 변수는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이제 제가 살펴보았는데요. 개인적인 요인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그다음에 건강 관련 특성을 이제 살펴보았고요. 직업적 요인에서는 어떤 고용 및 업무 형태라든지 뭐 교대 근무 여부, 그다음에 근무 일수, 그다음에 일 생활 균형, 업무 환경 만족도, 조직 공정성, 직무 열의, 직장 내 차별 정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변수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이제 여러분들이 자료집에도 있는데요. 약간 일반적 특성에서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와 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에 어떤 차이가 나는 부분만 이제 한번 제가 테이블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울 정도도 폭력 경험이 있는 그룹에서 점수가 낮고, 이 점수가 낮은 거는 더 우울하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자료에서는 이게 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연령적인 측면에서도 이제 폭력 경험을 경험한 그룹이 58.39세 정도로 폭력 경험을 하지 않은 그룹보다는 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관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폭력을 경험한 그룹에서 더 많이 나타났고요. 또 질병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도 이제 폭력을 경험한 그룹에서 또 유의하게 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워커 인바이먼트나 워커 인바이먼트 세티스팩션 같은 경우에도 차이가 있었고요. 그리고 어떤 직장 내에서 어떤 차별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도 다양한 성차별이라든지 연령 차별, 학력 차별 등등에서도 이제 차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두 그룹에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에 대해서도 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좀 살펴보았을 때도요. 이제 어떤 건강적인 측면 보시면 질병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 폭력 경험이 있는 경우에서 좀 차이가 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업무 형태에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질병에 대한 차이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였고요. 이 부분을 이제 상관관계 분석을 이제
이제 연속 변수인 경우는 진행을 했었고 그것을 같이 이제 리그레션을 이제 통해서 분석을 하였을 때 폭력을 경험한 그룹에서는 어떤 질환 여부라든지 아니면은 조직 공정성에 대한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폭력 경험이 없는 그룹에서는 워크 인바이먼트라든지 워크 인바이먼트 세티스팩션 또 잡 인게이지먼트 직무 열의에 대한 부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왜 두 그룹 간에 직장 내 폭력 경험이 있는 그룹은 조직 공정성과 질병 유무의 차이가 있고 직장 내 폭력 경험이 없는 우리 간병 돌봄 노동자들의 경우에는 업무 만족, 업무 환경, 직무 열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통계가 나왔다. 이 두 그룹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관심을 갖고 이제 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직 공정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간호학을 전공을 하다 보니까 조직 뭐 이런 게 나오면 사실 되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조직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또 찾아보니 조직 구성원들의 조직 내에 실시하고 있는 모든 제도 또는 의사결정이 어느 정도 공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각을 의미를 하고 있고 분배 결정이나 절차가 시행될 때 이루어지는 어떤 상호작용 공정성의 존재 또 상호작용 공정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뢰성 존중성, 적정성, 정당성의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력 경험이 있는 간병 돌봄 노동자에서의 우울의 의미를 제가 고민을 했을 때는 간병 돌봄의 특성이 직장 내에서 근무하는 직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대상자가 기거하는 곳에 파견되어서 근무 활동을 개별적으로 자기의 역량에 맞춰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직장 내 폭력의 발생 시에 간병 돌봄 노동자가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이 자신을 보호해주는 시스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 조직 공정성에 어떤 영향 요인이 우울에 미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돌봄 노동자 자체의 어떤 개인적인 특성인 학력이나 연령을 고려하였을 때 어떤 폭력에 대한 경험이 생길 경우 조직과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에 어떤 신뢰감을 형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반대적으로 그러면 폭력을 경험하지 않은 그룹에서는 어떤 직무 열의나 근무 환경 만족도의 영향이 우울에 미쳤는데요. 이제 직무 열의라고 하는 부분은 또 스스로 업무에 대한 일의 가치를 찾아가는 부분이고 직무의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인 에너지를 동시에 투입하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직 공정성에 대한 부분은 어떤 조직에 대한 부분에 많이 치중이 된다면 직무 열의라든지 근로환경 만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떤 조직의 영향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지나 어떤 개인적인 용량이 더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이제 저는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논문에서는 직장 내 폭력 경험은 어떤 조직에 대한 불신의 어떤 우울로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이제 어떤 결론을 이제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이 논문을 통해서 어떤 직장 내 폭력 예방과 우울을 중재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이제 필요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또 간병 돌봄 노동자의 행정부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신뢰감 구축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어떤 좀 제한점을 좀 많이 두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나라 이제 5차 근로환경 조사에 참여한 여성 간병 돌봄 노동자를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모든 이제 간병 돌봄 노동자를 집단으로 표본을 추출하지 않아 일반화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또 2차 자료이다 보니까 어떤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변수라기보다 조작적 정의를 이제 해야 돼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내 폭력 경험과 우울 간의 선후 관계가 좀 명확하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조금 연계성을 갖고 또 연구를 하는 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제 2017년도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어떤 그런 간병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어떤 이제 정책들이 제시가 되고 있고 어떤 이제 활동들이 있는지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좀 고민을 해보았었는데요.
사실 이제 저희가 코로나를 경험을 하면서 사실 돌봄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이 또 어렵게 되고 고립도 되기도 하고 직장 일터에서 일하기도 어렵게 되고 또 본인 스스로가 또 감염에 취약한 그룹으로 이제 되는 것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 현실에서는 감염에 취약하고 저임금이고 비공식적인 노동자로 그런 영역에서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 이기 때문에 이제 이분들을 공공의 영역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되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정부에서는 이제 필수 노동자를 지원하는 이제 그런 제도를 통해서 한번 이제 지원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안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동자가 들어가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캠페인으로 이제 필수 노동자 SNS 캠페인도 이제 각각 공공부처에서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어떤 공공 영역으로서의 돌봄 노동의 형태를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되게 필요한데요. 이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반적으로 돌봄 노동자에게만 성희롱 예방에 대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돌봄 노동자가 제공하는 대상자는 특정한 1대1로 만나고 있는 그런 대상자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돌봄 서비스 주체들에게 대해서도 어떤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제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추후 연구로는 좀 제가 이제 관심 있어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제 어떤 이제 간병 돌봄 노동자들의 감염 경로를 좀 확인하는 부분에 대한 연구라든지 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단면 연구인데요. 종단 연구를 통해서 이제 폭력 경험과 우울에 관련 예측 모형을 좀 구축해 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예, 최근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 사회로 이제 이미 접어들었죠. 그러면서 사실 이 간병 돌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영역으로 점점 자리 잡고 있고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더 그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에 대한 부분들도 많이 필요한 부분들이고 특히 산업안전 쪽에 있어서는 저희가 이제 많이 못 해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그 조금 다듬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이런 주제로 발표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제 정책적인 제안까지 곁들여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혹시 발표 들으시면서 예, 플로우 분들께서 혹시 질의하시고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 예,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이게 발표하신 자료에 벗어난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노인 돌봄 이게 완전 사업화되다시피 각각 공공기관에서 인정해주고 그에 따라서 우리 돌봄 노동자들이 많이 생기고 하는데, 그러니까 분석하신 내용을 보시면 우리 폭력, 성폭력이든 어느 폭력이든 많이 그런 입으신 분들이 우울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 결론인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오히려 치유 프로그램에서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아까 전에 후행 단계에서 연구개발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그런 치유 프로그램이 없는 소속에서 노동자들이 그런 폭력을 당했을 때 더 우울감이 더 가중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그런 것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지, 치유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테라피스트가 좀 짜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치유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영역이 되게 넓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알 수는 없지만요. 근데 지금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사실 특히 근로자에 대해서는 그 건강증진센터인가요? 뭐라고 하죠? 네, 건강센터가 각 지역적으로 있어서 거기서도 되게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의료나 보건 계통이 아니더라도 이제 요즘은 농업 치유 등등의 되게 다양한 치유에서는 그런 프로그램들은 있는데, 이제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은 취약한 계층에 있는 근로자들, 취약한 환경에 있는 근로자들은 자기가 그런 시간을 내서 뭔가 프로그램을 받는다라는 게 되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생계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시간적인 여유도 없을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근로자뿐만이 아니라 공공기관에서도 그런 분들의 어떤 1대1의 어떤 업무 특성을 고려한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는 건강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주말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주말에도 근무하고 있고 야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이 좀 확대가 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공단에서 근로자 건강센터를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어서 지역 내에 있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창구를 좀 넓혀 나가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가 제조업이라든지 건설업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특고라든지 이렇게 좀 서비스 쪽에서는 조금 이제 확산이 좀 덜 되고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좋은 제안이시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넓혀가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으시면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발제분들께서 발표를 좀 해주셨고요. 시간이 사실은 지금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30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12시까지기는 하지만 뭐 저희가 또 12시까지 진행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전반적인 이 조사 자료에 대한 조사 사업에 대한 한번 발전 방안에 대해서 토론 겸 이렇게 또 발제하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들을 조금 한번 모아보는 시간을 조금 가졌으면 합니다. 일단은 먼저 시작을 일단 이제 조사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3종 조사에 대해서 서두에 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한번 그 슬라이드 하나만 먼저 띄워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나 모르겠네요. 일단 제조업 작업환경 실태조사,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 그리고 근로환경조사 이렇게 3종 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 지금 취급하는 부분이 산업안전보건 실태조사와 근로환경조사 이 두 가지를 저희 연구원에서 수행을 좀 하고 있는데요. 이 조사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들 혹시 아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조사 사업을 담당하는 조윤호 연구위원님께서 요 조사가 어떻게 스타트가 돼서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조금 살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는 조사 준비 단계에서는 설문지하고 표본 이런 거 이제 바뀌는 부분, 설문지가 이제 계속 약간씩 바뀌거든요. 이제 유럽 근로환경조사를 기초로 하다 보니까 유럽에서 근로환경조사 설문지가 바뀌는 거 입수해서 다시 저희 쪽에 반영시킬지, 그다음에 번역 작업하고 반영시키는지 아니면 변동 사항들 체크하고, 그래서 이제 설문지 확정되고 나면 이제 통계청 승인을 다시 또 받아야 됩니다. 표본이나 조사 방법 이런 것들이 바뀌면 이제 통계청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조사 업체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조사원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설문지 통계청 승인 받고, 그걸 기초로 해서 이제 현장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데이터 받아서 최종 공표하는 작업까지 이루어지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거는 조사를 제대로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저희들 자료를 받아가시는 분들이 정말 믿고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조사 환경들이 워낙 어려워지다 보니까 사업장 조사에서도 안전공단에서 나가봐야 그렇게 협조가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하는 점. 가구 조사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하죠. 요즘에 아파트 출입문도 안 열어주시고, 노인분들 계셔도 요즘에는 하도 이제 교육들을 잘 받으셔서 절대 문 안 열어주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사가 워낙 이제 어려운 환경이고, 거기다 코로나 사태에서는 이거 장난 아닙니다. 이거 조사 코로나 지금 10,000명일 때도 덤덤한데, 그때 3,000명 될 때 조사 한번 나갔다가
정부에서 이러면 되냐고 막 이제 컴플레인 들어오고 그다음에 조사원 분들이 또 일부 100% 믿을 수는 없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부분 저희가 이제 GPS 같은 거 다 계속 추적해가지고 조사하신 위치하고 GPS 정보가 일치하지 않으면 이거 좀 치팅 이렇게 속이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것들 확인해서 다시 그런 조사원분들 자료는 조금 더 유심히 보다가 제외시키고 이런 부분인데 그러한 조사 관리 부분 그다음에 그런 품질 관리 부분들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공표했을 때 혹시 그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자료인가 그다음에 믿고 쓰실 수 있게끔 자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가장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진짜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이게 조사 사업이 매년 하다 보니까 주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루틴한 절차는 다 있는데 실제로는 그 환경적인 부분은 굉장히 많이 급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조사를 하려고 그러면 사업장을 방문을 하든 가구를 방문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도 이 데이터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요구, 목소리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수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좀 고민스럽기도 하고 난제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좀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근데 진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수요자 측면에서 보면은 이 원시 자료 이 부분에 대한 그 신뢰성, 그다음 품질 이 부분이 굉장히 그 조금 요구를 많이 하게 되는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그 지금 수행하시면서 품질 관리를 위해서 좀 특별하게 더 그 노력하시는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금 전국에 있는 국가승인통계 운영하는 조사하시는 뭐 정부기관들 많이 있으시지만 대개는 그냥 조사 업체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저희 쪽에서는 그 품질 관리를 하는 용역을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 관리 업체를 한 그 조사 학회나 이런 데를 하나 두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조사 인력이 지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조사 기간 내내 계속 그걸 추적할 수는 없어서 용역 업체를 별도로 두고 그 조사 기간 내내 계속 모니터링을 합니다. 물론 조사 기관에서도 최소한 조사원들에 대한 모니터링은 꾸준히 합니다. 최소 30% 정도는 다시 재검증하고 하지만 100% 조사 업체한테만 다 믿고 맡길 수는 없어서 저희가 다시 그거를 받아서 그 아까 말씀드렸던 GPS 정보가 일치하는지 조사 시작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는 괜찮은지 그다음에 실제로 응답을 정말로 하셨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조사 기간 내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 조사원 분들에 대한 자료는 다 폐기 처리하고 그 조사원은 제외시킨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끝나고 이제 전체 이제 데이터 들어오고 나면 다시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작업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이제 다 넘겨받은 다음에 저희 이제 연구원에서 다시 한번 타 조사 자료하고 데이터에서 혹시 저희 쪽 자료하고 너무 불일치되는 부분은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좋은 자료 제공해 드리려고 저희 쪽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큰 대규모 자료를 입수하시기는 쉽지 그 본인이 조사하려고 하면 힘드시니까 저희가 이렇게 2차 자료 품질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이렇게 이제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거쳐서 이제 조사 자료가 이제 만들어지는데요. 아마 조사 당해년도 수행하기 전에도 사실은 준비하는데 한 6개월 정도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당해년도 이제 조사를 수행을 하고 뭐 데이터 클리닝을 다 거쳐가지고 정비해가지고 아마 그 다음 연도에 이제 발표하는 그런 이제 형태로 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이렇게 발표가 되어지면 원시 자료를 물론 이제 종합적인 보고서 포함해서 원시 자료까지 다 오픈을 좀 하고 있는데 교수님 혹시 그 현장에서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저희가 공개를 하는데 혹시 현장에서 이제 많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사용을 하실 것 같은데 얼마나 조금
좀 활용이 되고 있으신지 한번 대변해 주셨으면 좋겠고, 혹시 수요자 입장에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신지 한번 궁금합니다. 네, 정말 좋은 데이터를 또 많이 생산을 해주셔서 정말 연구자 입장에서는 잘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이제 직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직종의 측면에서 이제 어떤 직종을 해야 될지, 그리고 이 직종이 많으니까 또 아마 설문지 문항도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또 연구자가 잘 또 그 문항에 대해서 이해가 또 어려울 때도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이 부분에서는 잘 연구자 입장에서 관심 있는 직종에 대한 연구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 학생들에게도 사실은 이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통계라든지 이럴 때 또 사용을 하면 또 되게 재미있는 또 데이터를 또 결과를 또 만들어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또 통계 수업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되게 의미가 있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게 3년마다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제가 잘 알고 있듯이 또 말씀하셨듯이 그 자료 수집의 과정은 정말 힘들기는 한데, 또 하나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지금 현재의 지금 많이 또 만들어지고 있는 직종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가 또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긱워커라든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나타나고 보여지는 현상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2차 자료를 활용했을 때는 그런 직종을 근무하고 있는 환경을 또 보긴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짧지만 조사를 하실 때 뭐 최소한의 몇 명이더라도 또 그런 자료를 또 만들어 주시면 또 그거를 갖고 현 시대에 또 어떤 근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또 연구를 또 반영하는데 또 힘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활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 이제 전체적인 이제 어떤 그 산업에 대한 수준들이 더 많이 향상될 거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제가 좀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사실은 그 이 조사가 이제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그 표본 조사 형태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근데 사실은 그 이게 설문 문항이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설문이 그 이제 저희가 이제 시계열을 보기 위해서는 설문 문항이 흐트러지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상반되게는 그때마다의 어떤 이슈되어지는 부분이라든지 또는 필요한 부분들이 부과되어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기술적으로 그런 시계열을 유지하는 어떤 기본되어지는 틀과 그때마다 어떤 필요한 어떤 요구들에 대한 반응,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더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한번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되게 힘들게도 했지만 우리 사회를 또 새롭게 바꿔나가는 모멘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가구 방문이라든지 사업장 방문에 대한 어떤 한계점은 계속 커질 것 같아서, 사실은 이제 획기적인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말씀해 주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조금 더 직업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데, 사실은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플랫폼 노동자나 새로운 직종들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저희 근로환경조사에서 그런 부분들을 추출해가지고 좀 분석하기 조금 어려운 부분 말씀하신 것과 함께, 지금 자장께서도 말씀해 주신 부분들이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좀 시기적으로나 조금 더 깊이 있는 어떤 데이터를 구하고 싶을 때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는 말씀이 거의 이제 상통돼 좀 일치가 돼서, 저희 쪽에서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는 본 조사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지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을 때 그 부분들을 다시 부가조사를, 다음 해에는 부가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한다면, 지금 만약에 돌봄 노동자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 근로환경조사 기본 문항에서는 파악이 어렵지만 조금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는 문항을 그분들을 대상으로 부가조사를 한다든지, 또는 그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다시
특고 종사자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부가 조사를 한다든지 어떤 그러한 부가 조사 체제를 본조사 부가 조사하는 체제로 좀 갖추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일단 시범적으로 일단은 그 연구 용역 그런 부가 조사를 작은 금액이지만 일단 시도는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점점 확대시켜 나가려는 그런 생각이 있고요. 조사 방법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조사 자체가 지금 너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금 비대면 조사가 할 수 없이 지금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통계청도 마찬가지로 그 비대면 조사 쪽으로 가고 있고, 다른 지금 유럽의 근로환경 조사 같은 경우는 전화 조사를 일부 채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금년도 이제 다음 근로환경 조사를 대비해서 비대면 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모바일 조사나 인터넷 조사 또는 뭐 그런 지금 저희는 그 설문지 나눠드리고 그 하는 자기 기입식은 잘 인정 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도 그 조사 모드에 따라서 별 문제가 없는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금년도에 검토해서 차기에는 조금 비대면 조사 방법을 좀 확대시켜 나가는 그런 쪽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그 이 조사 자료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그 화두를 좀 던지면서 쭉 이렇게 좀 말씀을 좀 이렇게 여기서 했는데요.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께서 학생분들도 계실 수 있고 사업장에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다방면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 혹시 이 조사 자료, 요 조사 사업에 대한 부분 가운데서 궁금하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또 받아 적고요. 그 다음에 답변 드릴 부분들은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아마 그 식사 시간이 다가오니까 말씀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 자리뿐만 아니라 저희 그 정책제도 연구부의 이런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다 저희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져 있으니까 전화를 주셔도 좋고 홈페이지를 이용해서도 좋고 다양한 의견 주시면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잘 모아서 더 발전적인 이 조사 사업을 진행시켜서 신뢰성 있고 품질 높은 그 조사 자료를 생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럼 마이크를 사회자께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자님과 우리 발제자님 발표 진행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것으로 저희 조사자료 학술대회 오전 세션인 학술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오후 세션인 제9회 산업안전보건 조사자료 논문 경진대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